오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서 상해를 입혀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를 발생시켜서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됐었나요? 의뢰인은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요. 1차선에서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선에서는 1차선에 화물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가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기엔 좀 늦은 상태였고, 발견을 하자마자 브레이크 속도를 줄였으나 충돌을 하게 돼서 이게 횡단보도 인근이었는지 횡단보도 위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보행자를 과연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하려는 차 또는 보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과연 보행하려던 차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처음에 문제가 된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 횡단보도를 과연 인근에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행자가 보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벌을 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견이 가능해야 그에 합당한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이유로 예견이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셨나요? 우선 저는 이 사건의 구성을 좀 시간 단위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의 운전 형태를 따라서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차선에는 화물차가 가고 있고 2차선에서 의뢰인 차량이 가고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차량이 옆에서 붙어서 간 거를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그러면 1차선에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2차선에서는 이제 세단 차이기 때문에 그 옆에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실제로 의뢰인한테도 그걸 확인했을 때 자기는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분,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분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서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 횡단보도에 진입된 차량을 보고 난 이후에 뛰어서 들어왔거든요. 그 뛰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이 사건이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지가 애매했던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애매했고 어떤 주장을 이어나가셨나요?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쟁점으로 삼은 이유 자체는 도로교통법 규정상에 횡단보도 위에서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형법정 주의상 그 명확한 문헌에 따라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쟁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상황이 충돌 당시에 횡단보도 위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는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있었지만 피해자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서 이것이 과연 충돌 시점에는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 이 장면을 찍은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 CCTV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CCTV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문헌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 단계에서도 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이유 자체가 이 피의자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송치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피력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피의자의 행동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를 충격한 곳은 횡단보도 밖이 맞는데 경찰의 입장은 1차를 피하려다가 횡단보도 밖으로 나간 거지 원래는 횡단보도 위에 있던 사람이니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한다라고 본 거고, 변호사님이 주장했던 것은 이 사람이 횡단보도 위에 있었긴 했지만 횡단보도를 벗어나게 된 이유가 저희 의뢰인의 차량이 아니고 1차선에 있던 화물 차량을 충돌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이렇게 옆으로 횡단보도를 벗어왔고, 그렇게 벗어난 이후에 저희 의뢰인 차량이 급속하게 이제 정지를 했지만 충격을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네. 주장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형벌의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문헌에 적어 놓는단 말이죠. 이런 행동이 범죄다라는 걸 적어 놓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범죄구나라는 걸 알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헌의 해석을 너무 확장 해석을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정작 범죄로 처벌받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를 지켜주는 게 형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형법정주의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것과 정확하게 비슷한 사안은 아닌데 좀 유사 선례 사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유사 판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로 빠른 속도로 갑자기 들어온 상태여서 그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초 만에 이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급정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충격을 했던 사건이고,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는 저희가 냈던 의견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인정이 돼서 불기소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횡단보도 위의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도 있었거든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려웠던 사건이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보행자를 쳤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이 범죄 위험에 놓이거든요. 서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범죄 위험에 놓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을 해서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분도 좀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더라도 정말 CCTV나 그때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위험에 놓이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한 행위가, 이 사고가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